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를 일하고 있는 신진상입니다. 입시 컨설팅 일을 하면서 부와 관련된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부의 인문학 관련된 책들을 집필하는 저자로도 활동 중입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봐요. 유튜브에 올려있는 지식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유튜브가 너무 빠르고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실의 깊이라든지 어떤 정확도의 면에서 좀 어긋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사람의 통찰력까지 주지 못하잖아요. 특히 통찰력을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독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유튜브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방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을 보고 엔비디아의 가치를 좀 일찍 알았습니다. 챗GPT가 뜨기 전이었거든요. 사놓고 보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AI학의 테마주로 묶이면서 엔비디아가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폭등하고 만약 엔비디아 주식을 한 3년만 갖고 있었어도 대부분 아마 10배가 뭡니까? 수십 배의 부자가 될 텐데 그런 통찰력과 그런 미래의 변화 그런 것들은 어떤 미래 전략서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AI를 통해서 이런 기대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방향으로 자본주의랑 모든 산업, 미래 기술들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시대가 올 걸 예상을 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승리와 이거는 단순하게 AI와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의 AI 반도체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AI 인문학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자연과학이나 수학적 지식들은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수학적 계산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AI가 약한 거는요, 인문학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니즈나 관심이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자연과학적, 수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식들을 더 많이 업데이트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인문학적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변수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AI가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존재라든지 본질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야 깊이 있는 통찰을 해야 그것은 책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은 인간이 AI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AI랑 대화를 할 때 이런 주제를 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야후 파이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걸 경제 투자 정보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이 열려있는 10시부터 4시까지 저도 깨어 있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가끔씩 물어보면은 제가 이런 가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전 세계 모든 주식 투자자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 너는 주가를 다 예측할 수 있겠니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아직 그런 일은 꿈의 기술이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순간적으로는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뇌의 편도체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심박수나 땀의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미래, 그렇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건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과 같은 AI가 이제 언젠간 등장하겠죠? 하더라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시대에 인문학이 더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십수년 만에 밀리언셀러가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죠. 저는 그 책이 상당히 인문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에는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와 성공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 아니라 세계사다. 세계사에 보면 결국 돈, 그렇죠?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처럼 그 갈등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어떤 미래나 인류의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계사가 돈을 버는데 가장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그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나 부자학 중에서도 상당 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성찰과 깊이나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도록 인문학 책을 읽자는 얘기는요. 인문학에는요. 어떤 생각의 오류를 잡아준다든지 바른 결정을 이끌어준다든지 그리고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분명히 숨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단순한 자기계발서, 내가 이 방법만 따라하면 돈 금방 번다. 이런 건 솔직히 사기고요. 통찰력을 키워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도움을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식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그것을 고를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인문학 책을 읽기를 저는 권해드리는 거죠. 시오노 나람이라는 작가의 로마인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대제국을 이뤘고 로마인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공학적인 마인드를 갖췄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니체의 잠언을 여러분들이 추천합니다. 니체가 돈 버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의 철학들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이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을 주잖아요. 니체의 잠언을 읽다 보면은 강력한 망치로 둔부를 가격하는 듯한, 그래서 정신이 팔짝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발짝 깨고 있어야 바르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래 작가의 책을 최근에 이제 황금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래 작가가 그동안 태백산막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주로 이념서적을 썼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념서적이 아니고 인간이 돈을 어떻게 숭배해 왔는지, 돈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평생의 책으로 갖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진짜 지적으로 성장하시면서 여러분의 잔고도 계좌도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넛지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간단한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치를 슬쩍 찌른다는 뜻이잖아요. 투자랑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제한적 합리성을 이용해서 그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냈던 너치 전략을 바로 여러분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너치란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치는 속편도 있어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랑 저출산이라고 해요, 지금 한국 사회. 그러면 고령화 사회랑 저출산을 다루는 문제를 미리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이든지 아니면 개인 차원이든지 돈을 쓰겠죠. 즉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결국에 돈이 쓰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얼리즘 소설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SF 소설을 통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구나, 인간의 감정이 점점 더 외로워지면은 챗봇에 대한 관심과 니즈는 있겠구나, 일반 5년 전쯤에 파악을 한 사람이라면 챗GPT가 등장하자마자 MS 주가를 사든지 엔비디아 주가를 사든지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의 기회를 인문학 소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 책과 연결되는 다른 이야기들을 항상 떠올려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돈과 연결시켜서 경제책을 읽든지 자연과학 책을 읽든지 인문학 책을 읽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도 책을 많이 권유하는데 결국 미래의 돈 벌 직업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걔가 돈이라는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돈이 보이는 책 읽기라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 걸지도 몰라요. 주식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매매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수백억, 수천억 되는 부자들을 알고 만나봐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타이밍인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한다고 몇십 년 동안 하지만 워렌 버핏도 단기 투자를 하거든요. 내가 살 종목은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1년 뒤, 2년 뒤 미래의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인데,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갖게 되면요, 주식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결과를요 다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이런 회사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해서 떨어뜨려 놓고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고,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선택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해서 보유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편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유효한 거죠. 행동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DNA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도 읽고 다른 견해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꼭 행동경제학 책을 한 권 정도 읽어보고, 그래서 부자들에 관련된 책을 공부하시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다 삼국지를 열심히 읽었는데 저마다 꽂혀있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관우에 꽂힌 사람도 있고, 이건희 회장은 독특하게 조조에 꽂혔죠. 그래서 사람들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의 관점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원하는 걸 위해 누굴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유비나 조조나 송건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삼국지를 읽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서양의 부자들은 셰익스피어를 읽으면서 인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것도 돈의 자체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망과 인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읽히고, 실제 미국의 부자들은 셰익스피어 어떤 행사에도 가서, 그리고 셰익스피어 어떤 극장에도 가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미국에서 셰익스피어를 교재로 많이 쓰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인간이 딱 돈을 벌고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려다가 깜빵에 간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욱하는 어떤 사이코패스 기질 때문에 깜빵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교화하고 개선을 시킬 정도로 셰익스피어 희곡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인간을 바꾸는 힘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좌파나 진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야. 이런 갈등의 세계야. 근데 나는 그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그 희곡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자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책을 읽었으면 나 여기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까지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들도 깜짝 놀라고 그 책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공감을 했었다는 그런 후기를 제가 다른 책에서 읽게 됐었어요. ETF를 만든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저는 틀림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중용,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고 대신 적게 먹는 대신에 크게 잃는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이나 그리고 찰리 먼거나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의 철학 같은 경우는 플라톤은 항상 이데아를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데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이나 목표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케인스 같은 천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유일하게 철학자로서 투자나 경제학자로 성공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케인스의 책을 읽고 그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한 5,000년 문명이 되잖아요. 그 역사적 시기에서 비슷한 상황이, 물론 이제 기술적이나 수준차는 엄청나게 낮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때 그런 고민을 했을 거고, 그 고민의 기록이나 인간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철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빌려와서 마치 데카르트가 회의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몰빵을 해야 돼?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식으로 회의론을 한 번쯤 적용하면요,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일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봐도 이런 건 고점의 기록 아닐까?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뜻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의 철학하는 생각의 방법은요,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병철 회장의 생각은 역사를부터 인간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가장 읽어야 될 필독서 9권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9권 모두 동양 철학서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권모수술도 배우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배우고, 이렇게 인간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경제와 돈을 공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부자들은 직접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직접 네가 네이버에서 주식 찾아가지고 종목 투자를 해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부자들보다는요, 어렸을 때 아예 그 세계사 코치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고액 과외를 시키는데, 영어 과외를 시키는 거나 수학 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를 보는, 그리고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재벌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부터 부자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을 갖는 부분에 약간 고명을 얹어서 SF 문학도 만약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든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너는 오직 공부만 잘해. 이걸 제일 피하고 제일 안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이게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굉장히 피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바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얘따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기대보다는 MBTI 검사 이런 거 하지 않고도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도록, 그치, 세상에 돌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넌 공부만 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자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대치동 자녀교육법이죠. 그래서는 사실 자녀가 좋은 대학은 갈 수는 있겠지만 부자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어떤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책을 활용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봤으면 항상 근거를 답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논리성과 그리고 논리 속의 근거를 항상 그 적절한 출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절한 독서를 읽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대화의 절차를 거치죠. 자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투자해서 명문대학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자녀를 정말 성공한 부자로 만들려면은, 자,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건 별도의 노력을 독서에 좀 더 투자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의 이제 파운데이션을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몽땅 다 읽었대요. 그 책이 분량으로 치면 4,000페이지 정도 돼요. 7권짜리 책인데 그걸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도, 그리고 블루 오리진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그렇고, 이제 컬처 시리즈에 유명한 영국의 SF 소설 작가잖아요. 그 사람의 작품을 탐독을 하고, SF의 소설에 대해서 구현되는 기술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1950년대에 쓰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 소설 자율주행차 얘기에 나오는 그거에서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SF에서 영감을 끝없이 얻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돈을 지금 긁어먹는 수백조 원대의 부자들은 다 SF 문학의 광적인 팬들이라는 특징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부자들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부자들이 다른 문학책에 비해서 SF 소설을 덜 읽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즉 SF 소설도 5년 뒤, 10년 뒤에 벌어질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디에서 돈이 쓸지를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 그걸 보여주는 게 SF 소설이란 얘기죠.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시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AI 시대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특히 AI를 만든 부자들은 정말 인문학을 많이 진짜 치열하게 읽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인문학 서적을 권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재에도 좋은 인문학 책이 꽂혀 있을 때, 그리고 그 책을 여러분이 투자라든지 인생에 활용할 때 그 길도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